대칭키, 공개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대칭키하고 공개키가 뭔지에 대한 개요만 잠깐 듣고 다음 자세한 설명 넘어갈 거예요. 우선 대칭키 암호화 방식은 말 그대로 이 키가 대칭입니다. 암복화에 사용하는 키가 동일한 암호화 방식. 또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암복화에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대칭키 암호화로 송수진자 모두가 한 쌍의 키를 가지게 됩니다. 공개키를 가지고 개인키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부터 자세히 보면 우선 대칭키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암복화 키가 앞서 말했듯이 동일하고 해당 키를 아는 사람만이 문서를 복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사용자가 이제 암호키를 사용자 B한테 전달해서 복구 이렇게 공유를 하고 암호키로 암호화된 게 B한테 넘어가면 B는 A한테 복구하는 그런 동작을 그림으로 대칭키 암호화 방식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 비해서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키를 교환해야 되는 문제인 키 배송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왜냐면 이게 키를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있고 키를 교환하는 동안에 이 키가 탈취된다면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전부 다 따로따로 키를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해야 될 키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B와 공유하는 키가 하나 있을 거고 그게 C, D, E, F가 이렇게 붙으면은 이렇게 다 키를 관리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키 배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키를 사전 공유를 한다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키 100%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고 DP 헬만의 키 교환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한 해결이 있고 공개키 암호에 의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알고리즘들은 이렇고요. 요약을 하자면 장점은 수행 시간이 짧다라는 장점입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키 배송 문제로 인해서 안전한 키 교환 방식이 추가로 요구된다라는 거고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키 관리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는 방식이 이제 공개키 방식인데 보면은 그림만 봐도 살짝 복잡한데 간단하게 볼 수 있는 A가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하고 이게 B한테 전달. 그러면 이 둘은 공유하는 공개키라는 게 있어서 B는 이제 A의 공개키로 이것을 해독을 해서 A가 보낸 정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인증 같은 경우도 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인증이 이루어지고 대칭키의 키교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암호화 방식은 공개키와 개인키로 이루어져 있고 말 그대로 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A와 B 사이에 키를 교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개키는 이제 모두에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모두가 다 볼 수가 있고 이제 개인키 같은 경우는 사용자만 갖고 있는 키. 그래서 여기 좀 더 자세한 걸 보자면은 공개키하고 개인키가 생성이 되고요. 공개키가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A가 B의 공개키를 받아온 다음에 B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해서 B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B의 개인 그룹 복화를 할 수가 있어요. A가 B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 A는 B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데이터를 B는 본인의 개인 키로 이를 복화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B 말고는 아무도 못 봐요. 이 B의 개인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다. 만약에 중간에 다른 사람이 이 데이터를 가로채서 본인이 갖고 있는 암호나 이제 B 공개 키로 고화를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이제 전자서명이나 RSA. 장점 같은 경우는 키 분배가 필요가 없고 기밀성, 인증, 부인 방지 기능을 제공한다는 건데 단점 같은 경우는 대신기 암호화 방식에 비해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인증하고 이러한 작업들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느리다는. 여기는 이제 공개키하고 대칭키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이거는 요약돼 있으니까
보시면 다음이 이제 로드 밸런싱. 이 로드 밸런싱이 뭐냐면은 둘 이상의 CPU나 저장 장치와 같은 컴퓨터 자원들에게 작업을 그림 보시면은 클라이언트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 로드 밸런서가 각각의 서버에다가 분산을 해주고, 이 로드 밸런싱이라는 게 왜 등장했냐면은 웹사이트에 접속한 인원이 지금 여기 그림엔 3명인데 사실 훨씬 많죠.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이 모든 인원들에 대한 트래픽을 감당하기에 단 한 대의 서버로는 트래픽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 두 가지가 있는, 하드웨어의 성능을 올리는 스케일업이라는 게, 또 이런 식으로 여러 대의 서버를 나눠 놓는 스케일 아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방식을 비교해 봤을 때 하드웨어 향상 비용이나 이제 무중단 서비스 제공 환경 구성에 스케일 아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스케일 아웃의 방식으로 서버 증설을 할 경우 이와 같은 로드 밸런싱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 개의 서버에게 균등하게 트래픽을 분산시켜주는 게 로드 밸런싱입니다. 스케일 아웃이랑 스케일 업이 좀 생소할 수도 있어서 자세한 설명보다는 그림이 훨씬 더 그림 갖고 와봤는데, 보시면 기존 서버 사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이게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은 똑같은 애들 넷이 모여가지고 되어 있는 스케일 아웃. 그래서 로드 밸런싱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분산식 웹 서비스이고요. 여러 서비스의 부하를 나눠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트래픽이고, 이 부하가 트래픽이고, 이제 이 로드 밸런서를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사이에 두고 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서버에 분산시켜주는 방식을 로드 밸런싱이라고. 그래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이트의 규모에 따라서 웹 서버를 추가로 증설하면서 로드 밸런서로 관리를 해주게 되면은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웹 서버의 부하를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가 서버를 선택하는 방식이 라운드 로빈 이런 방식이 있고, 리스트 커넥션스라는 방식이 있고, 소스가 있는. 라운드 로빈은 이제 운영체제 공부하면 알겠지만은 CPU의 스케줄링이 라운드 로빈 방식이라는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순서대로 시간 단위로 할당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각각의 서버들한테 균등하게 트래픽이 분산이 될 수 있고, 또 리스트 커넥션스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연결 개수가 가장 적은 서버를 선택하는 건데, 이름 트래픽으로 인해서 세션이 길어지는 경우 권장되는 방식. 그래서 소스라는 방식이 또 있는데 사용자 IP를 이제 해싱해서 분배를 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사용자가 항상 같은 서버로 연결되는 것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에 접속할 때는 항상 이제 8080이 잡히고, 다른 사람이 접속할 때는 항상 8081 하나가 잡히고,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로드 밸런서의 종류입니다. 이 로드 밸런서의 종류 같은 경우는 L4 로드 밸런서, L7 로드 밸런서가 활용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L4부터 포트 정보를 바탕으로 이게 로드를 분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L4 이상의 로드 밸런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대의 서버에 각각 다른 포트 번호를 부여해서 다수의 서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최소 L4 로드 밸런서 아니면은 그 이상의 로드 밸런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L4랑 L7이 그래서 뭐냐 하면은 앞서서 전 시간들에 계속 기회가 나왔었던 OSI 7 레이어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제 표준 모델인 OSI 7 레이어 사용하고, 각각 이제 L1, 2, 3, 4 해가지고 7까지 있어요. 레이어 4, 레이어 7입니다. 그래서 상위 계층에서 사용되는 장비 같은 경우는 하위 계층의 장비가 갖고 있는 기능, 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더 정교한 로드 밸런싱이 가능합니다. 이 AWS에서 제공하는 로드 밸런서의 종류가 있는데, ELB라고 하는 클래식 로드 밸런서가 L4 로드 밸런서, 라우터 스위치 등 물리적인 하드웨어 영역이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의 단점 같은 경우는 서버의 기본 주소가 바뀌면
로드 밸런서를 새로 생성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고, 또 이제 L7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건데, 포트나 헤더 등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AWS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에서 범위가 벗어나서 따로 AWS 공식 사이트 가면 설명 잘 나와요. 거기 이러한 그 그림이 있어서 바꿔봤는데,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로드 밸런서가 이 요청을 그런 식으로 나눠주고, 백엔드 안에 서버가 3개가 있고, 그 반면에 이제 L7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메신저 백엔드와 웹 백엔드 이렇게 2개로 나뉘, 2개로 분산이 돼서 전체 이게 비교표인데요. 이것도 이거 같은 경우는 자세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급하면은 L4 같은 경우는 전송 계층에서 사용해요. TCP와 UDP 포트 정보를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데이터 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패킷 레벨에서만 로드를 분산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요. 효율이 높습니다. 대신 또 이제 데이터 내용을 복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하고요. L7 로드 밸런서보다 가격이 저렴.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패킷의 내용을 안 본다고 했기 때문에 섬세한 라우팅, 불가능. 사용자의 IP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면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비교해서 L7 같은 경우는 TCP와 UDP 정보는 당연히 포함하고 있고요. HTTP의 URI, FTP의 파일명, 쿠키 정보, 나무의 특징입니다. 또 장점 같은 경우는 상위 계층에서 분산하기 때문에 L4에서 하는 것보다 더 섬세하게 조작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캐싱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이제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사전에 필터링할 수가 있어서 서비스의 안정성이. 단점 같은 경우는 패킷 내용들이 복구화가 돼야 높은 비용이 지불되고, 클라이언트가 로드 밸런서랑 인증서를 공격자가 이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데이터 접근할 수 있는 보안상의 위험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거는 로드 밸런서의 장애 대비. 이런 서버를 분배하는 로드 밸런서에 문제가 생기면 서버가 다 닥치는 거. 로드 밸런서를 이중화를 해서 2개의 상태로 나뉘는 액티브와 패시브 상태고, 이제 액티브와 패시브 상태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로드 밸런서를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 그리고 이제 대기 중 2개로 나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시나리오 하나 예시로 들어 설명드리자면은, 이중화된 로드 밸런서들은 이제 이렇게 서로 헬스 체크를 해줍니다. 이게 서로 살아있는지를 체크를 해주는 거고요. 잘 동작하고 있는지 체크해주는 거고, 메인 로드 밸런서가 동작을 하지 않은 경우에 가상 IP는 다른 로드 밸런서로 변경이 되면 이 로드 밸런서로도 둘 다 분산해 줄 수 있고 해줄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죽어도 얘는 살아 있어서 서버는 문제가 없이 사용자에게 잘 제공되고, 얘가 수리가 되면 다시 얘로 복구가 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